네, 세 번째는 부스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디자인은 참관객들에게 자사 제품의 상품적인 타당성을 평가받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가 해외 전시에 참가한 많은 업체와 다양한 전시품과 경쟁하는 공간인 만큼 부스 디자인은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업체와 제품을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스 면적을 고려하여 자사 제품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전시를 해야 되고 그런 장점을 살린 부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참관객의 접근이 쉬운 동선과 그에 따른 전시품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스 디자인의 대표적인 방법론적인 접근은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그 공간 요소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부 환경적 디자인 측면에서 전시회의 전시장의 동선의 흐름에 따라 자사의 부스 위치를 고려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전시품의 컨셉을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타 부스와 차별화하며 자사 부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부스 외부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부의 동선 흐름에 따라서 부스의 사인이라든지 디자인 요소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타 부스와 차별되는 디자인 및 개방적인 시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크기라도 색상에 따라서 그 넓이와 크기가 달라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할 수가 있고 자사 부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스 상부, 상단이나 입구에 영상 시스템이나 배너 사인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통일성 있는 색채와 재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시회를 갔을 때 보통 우리가 그 부스 위에 사인이 2m 높이에서 업체명이 보이는데 그것을 1m 높여가지고 3m 높이에서 보이게 되면 먼 발치에서도 업체명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부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에 적합한 색상 및 그래픽 처리를 통해서 부스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부스 외부는 전시 성격과 전시품을 고려해서 컨셉으로 표현을 해야 되며 특정한 색상이라든지 그래픽, 구조물로서 부스를 강조하고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 디자인과 동일한 컨셉상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내부 환경 디자인입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에서 기업의 이미지와 동선, 다음에 부스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부 환경에서는 출품 품목의 경쟁력, 또 타 제품과의 차별성, 우수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홍보할 때 소도구를 이용한 제품의 디스플레이 위주의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를 주로 한 메시지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서 기획된 부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시품의 디스플레이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사의 전략 상품 위주로 공간 디자인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미지나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홍보 시의 전시품 주변에 팜플렛과 같은 자료를 비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제품이 디자인이 제품을 어떻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다른 부스의 좋은 점을 사진을 찍어서 다음 전시회 갈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꼭 전시장에 가서 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전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품을 평면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관객의 시선의 높이를 고려해서 제품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략 1.5m 정도 높이에서 1.8m 정도 사이에 약간 위를 쳐다볼 수도 있고 밑으로 깔아볼 수도 있는 그 정도 높이에다가 제품을 배치를 해야 되고 제품 진열대의 높낮이의 변화로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품의 이미지와 관련된 소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스 내부의 벽면 및 공간을 활용한 홍보물 부착입니다. 홍보물, 제품 소개서 같은 것들은 간결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메시지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컨셉의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물을 제품 소개서를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벽면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거나 진열을 하는데 현지어로 간략한 설명 부분을 A4 용지로 몇 단어씩만 출력을 해서 그 홍보물에 갖다 덧붙인다면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해외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지어로 되어 있을 때의 어떤 이미지나 그 각인은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명 설치에 따른 이미지 변화입니다. 조명의 광이 비치는 곳에 참관객들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스의 내부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명 처리에 따라 참관객들이 인지하는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조명의 그 설치는 부스 내부의 그 전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스를 밝게 함으로써 산뜻한 이미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명의 광을 특정한 제품이나 이미지에다가 줌으로써 참관객들의 시선을 더 집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시연과 기타 설명 기법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외부의 동선과 내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품이 디스플레이된 공간과 서로 겹치지 않게 하되 메시지 전달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제품이 디스플레이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시연을 하면 참관객들에게는 제품의 공간과 그 시연의 공간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서 정보 전달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부스 장치 업체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업체 선정도 전시 참가 프로세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장치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디자인 기획과 시공에 따른 적정한 견적을 제시하는지 검증된 표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필히 복수 기업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우선 선정 시에는 업체의 풍부한 전시 경험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이 자칫 수동적인 디자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조직 구성과 다양한 전시의 수주 경험, 또 시공 실적의 여부를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외 장치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외 전시 경험 여부. 해외 전시에 참가 시에 국내 장치업체를 선정하였더라도 국내 업체가 직접 현지에서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업체도 현지에 있는 장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해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여야만 견적과 기회 등의 각종 업무 진행이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지사 또는 현지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해외 전시 경험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장치업체가 해당 개최국에서 전시 경험이 많은지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일 겁니다. 장치업체가 현지의 장치업체들의 습성이나 시공 재료, 디자인,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더 좋은 디자인 컨셉과 진행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지 지사를 보유한 장치업체는 극히 드물며 다국적 기업 역시 특정 국가에만 지사가 있고 대부분 파트너십으로 현지 장치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성격의 전시 장치 경험 여부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와 동일한 디자인 경험이 있는 기획사는 전시품의 컨셉과 참가업체의 부스 디자인 컨셉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업체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해외 전시회 주최 기관이 참가 업체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여러 서비스 업체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전시회 주최 기관이 제공하는 참가 업체 매뉴얼상에 이런 서비스 업체들의 지정 업체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시의 경우에는 전시 주최기관의 허가를 받은 지정업체 외에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정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도 다음의 사항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서비스를 해외 전시에 참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개최 직전이나 기간 중에도 서비스 신청 비용도 높고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전시 주최기관이 지정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외 전시에 참가 시에는 사전에 주문한 것 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요청할 경우가 있는데 모두 비용이 청구됨을 유의할 것입니다.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무료로 해주던 사소한 사항조차도 해외 전시에서는 비용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창고에서 부스까지 전시품을 운반하고 또 전시 중에 전시품에 대한 포장 박스를 보관해주며 또 전시회 종료 후에 전시품의 포장 박스를 다시 반환 등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개최 직전 부스 설치와
전시회 반입 도중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가 많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전시장에 갔는데 이런 그 서비스를 싸게 해준다고 하는 전시품 업체 때문에 실제 전시장에 오픈하는 날 전시품이 없이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전날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둘째 날부터 전시품을 가지고 홍보를 했던, 물론 나중에 이제 클레임 처리를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루 첫날 바이어 미팅하는 날 전시품이 없이 갖고 간 수화물로 갖고 간 카달로그만으로 상담을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7번째 전시품의 운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품을 운송하는 방법에는 크게 해상, 항공, 육상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전시품을 운송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쓰이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혼합으로 된 복합 운송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품의 운송은 전시의 주최 기관이 지정한 공식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정업체의 국내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일괄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전시의 참가 규모 및 전시품의 성격에 따라서 운송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품이 전시회 개최 전 회사에서 전시장까지, 또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전시장에서 회사까지 운송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운송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운송 및 통관 과정을 살펴보면 전시품이 참가 업체에서부터 전시장까지 운송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참가 업체가 운송업체에게 전시품을 팔레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전시품을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요. 다음에 세관을 거칩니다. 세관에 필요한 전시용 물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세를 내지 않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시품 검사가 일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세관에서 운송업체를 통해서 전시장에 있는 주최기관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됐다가 전시회 전날 다시 전시장으로 운송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킹리스트, 포장 명세서가 필요하겠죠. 전시품의 포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포장된 제품에 대한 전체 수량, 그 다음에 순중량, 그 다음에 총중량, 그 다음에 제품의 일련 번호 등을 상세하게 적는 것입니다.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쓸 필요는 없지만 포장 명세서에는 가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통관 수속 시의 자료로 사용되며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재된 사항들은 상업 송장과 운송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이 포장 명세서는 운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량으로 혹은 부피로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가격 명세서나 계산서, 대금 청구서를 겸하는 선적 서류로서 우리가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때 상업송장 혹은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는데 전시품을 운송할 때 필요한 송장은 바로 상업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화증권입니다. 빌 오브 레이딩이죠.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해서 운송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을 입증하고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
바로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 운송을 했을 경우에는 항공 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빌이 되겠습니다. 항공 수송 화물에 대해서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국제 항공 수송협회 아이타에 의해서 그 양식과 발행 방식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서류로서, 운송 물품의 영수증으로서, 다음에 운임 요금의 청구서로서, 보험 증명서로서, 세관 신고 서류로서, 항공회사에 대한 운송품에 대한 취급과 발송과 인도에 관한 서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비유통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운송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해외 전시품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고가인 제품일 경우에 ATA 까르네라고 하는 물품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ATA 협약 가입국이고 그 가입국 안에 일시적으로 전시 기간 동안 물품을 수입, 수출, 보세 운송을 하기 위한 복잡한 통관 서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무관세 통관입니다.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서류를 이용하면 통관 시에 부가적인 통관 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고 관세나 부가세, 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핸드캐리어로 그러니까 그 여행객으로 전시장에 갔을 때 샘플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ATA 까르네를 만들지 않고 들어갈 때 무슨 목적으로 입국을 했냐라고 했을 때 나 전시에 참가 업체다 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관세는 무관세화 해주지만 부가세를 징수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부가세를 제품 가격 인보이스 달라 가격의 10%에서 20%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이 ATA 까르네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ATA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대신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보험입니다.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으로 주요 보험회사, 수출 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 및 통관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시의 주최기관이 배포한 참가 매뉴얼에 지정된 통관 대행업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면서 편리할 것입니다. 전시품이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또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운송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시품 도착일을 전시의 개막일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별 수입 금지 품목이라든지 통관 절차의 특이사항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전시품 운송을 준비해서 통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나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고의로 지연을 통한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전시품을 핸드캐리, 직접 운반을 할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죠. 영문 송장, 인보이스와
ATA 까르네 등을 필히 지참을 하여 현지 공항에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및 통관 절차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 전시품마다 회사명, 부스 번호, 전시회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품을 포장한 상자 겉면에 제품의 정보를 직접 명기하지 말고 코드화하여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일수록 제품의 정보를 직접 영어로 표시하게 되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시품의 송장을 작성할 때에는 현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정가보다 훨씬 낮추어 적는 다운밸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시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세관에 적발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담당자는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한 운송업체 담당자의 긴급 연락처를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시품 운송 관련 각종 서류 사본도 별도로 준비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장에서 전시품의 운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전시회는 해외 전시회 개최 전 부스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장치와 전시품 반입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절차 및 일정은 전시회 주최기관이 배포하는 전시회 참가 매뉴얼에 이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부스 설치 일정을 감안하여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별로 전시품의 운반 일정을 정하여 참가업체가 전시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부피가 큰 화물순으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전시품이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에도 운반은 가능하지만 전시에 따라서 별도로 페널티,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전시품의 운반 일정이 지연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전기 배선이라든지 카펫 설치 등을 고려해서 운반 계획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통로는 전시품의 방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로에 전시품을 놓여 있게 되면 지게차 등이 지나갈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벨이 붙어 있는 빈 전시품의 포장 박스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품도 통로에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참관객 유치를 위한 최고의 부스를 찾는 팁,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스 배치도를 입수하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전시의 부스 입지도를 입수한다면 좋은 분석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장 내에서의 품목별, 경쟁사, 또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의 배치 현황, 또 참관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다음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등의 해당 전시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스 개방 형태별 장단점을 파악하라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스 형태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고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스가 로우 스탠드, 일면 개방 형태의 기본 부스입니다. 이 부스는 단점은 일면만 참관객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안에서 제품의 진열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일랜드 부스 사면 개방 형태의 경우에도 참관객의 유치에는 되게 효과적이지만 참관객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출입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참가업체의 특성과 부스의 개방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 보시고 참관객 유치에 필요한 최적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한 부스의 참가업체를 확인하라입니다. 우리 회사 부스 주변에 어떤 참가업체가 배정되었는지가 참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유사 업종의 참가업체가 있다면 업계에 늪이 되어 우리 회사와 관련된 잠재 고객 다수를 끌어들이지만 참가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거나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서 맥주와 아기용 기저귀를 함께 배치해서 매출을 높이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참가업체 옆에 위치할 때 참관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도 있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복수의 부스를 설치할 수도 있다. 참가업체가 다양한 품목 또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전시품이 다른 품목 및 다른 부분이라면 전시회에서 다른 위치에 복수의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지도 및 규모가 있는 전시회는 품목별로 전시관을 배정하기 때문에 관련 잠재 고객 유치를 위해서 각각 부문별로 분리하여 부스를 배정받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부스를 찾는 팁에서 참가업체의 독특한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스의 위치라든지 전력 공급이라든지 높이, 면적, 예산 등 참가업체가 원하는 부스 장치와 시설 설치에는 제약 조건이 많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로 수많은 참가업체 부스 중에서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지 담당자들의 기획력입니다. 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그 직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같이 간다면 한복을 죄송하지만 한복을 준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나라 한복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어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한복을 보고 같이 사진 찍자라고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가 제일 피곤한 시간대입니다. 그때 미리 이벤트를 만듭니다. 서클을 갖고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조그만한 기념품을 줌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5장 해외 전시의 참가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